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반도체주와 은행주 동반 강세에 힘입어 이틀간의 조정을 딛고 반등했습니다. TSMC의 역대급 실적 발표로 반도체주 전반의 투자 심리가 되살아났고 은행주 역시 호실적을 바탕으로 반등에 나서면서 진영학 리스크로 흔들렸던 시장이 실적과 펀더멘털을 중심으로 안정을 찾았습니다.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9만 8천 건으로 줄며 지난해 1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시장 예상치인 21만 5천 건을 크게 밑돌았고 실업수당 청구도 188만 4천 건으로 감소하면서 미국 노동시장의 견조함이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건강보험료와 처방약 가격 인하를 핵심으로 한 의료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종료된 오바마케어 보조금에 대한 성격으로 고물가 부담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간 선거를 앞둔 민생 행보로 해석됩니다. 최근 원화 약세가 한국의 경제 기초 체력과 어긋난다는 미국 재무장관의 공개 발언을 계기로 외환 당국이 환율 안정을 위한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시장 안정 조치와 세제 지원 등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되 이 같은 조치로도 쏠림 현상이 이어질 경우 자본 흐름을 직접 관리하는 거시 건전성 조치까지 검토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러셀 2000 지수가 1% 플러스권을 나타나면서 기술주를 중심으로 한 강세도 나타났고 또 러셀 2000 지수 같은 중소형주 땅까지 작은 로테이션 현상도 함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제 눈여겨볼 부분은 TSMC의 실적이었죠. 분기 기준으로도 그리고 연간 기준으로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요. 매출은 1조 달러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가장 눈여겨볼 부분은 캐펙스 부분이었겠죠. 캐펙스 부분을 늘리는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여전히 칩 수요가 강력하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반도체주들도 오늘 함께 힘내줄 수 있을지 확인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저희가 준비한 코너 하나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코너로는 밤사이 뉴욕 증시 준비되어 있습니다. 뉴욕 증시가 사흘 만에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자세한 마감 상황 짚어보겠고요. 두 번째로는 와이드 리포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화가 깜짝 인적 분할을 발표를 했죠. 장남, 차남, 삼남 중에서 삼남이 가지고 있는 사업부 부분이 신설회사로서 자리매김하게 되는데요. 특히나 주주환원 정책도 발표된 상황입니다. 자세한 투자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시각 서울경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삼성이 디램에 대한 생산량을 늘리겠다라고 언급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를 따라잡기에는 아직 역부족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메모리 시장의 수요가 얼마나 강력한 건지 잠시 후에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그럼 출발 증시와이드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켓캐피탈의 투자 책임자는 TSMC 실적과 캐펙스 투자를 보고서 AI에 대한 투자 열풍이 거품이 아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시켰습니다. AI 거품론이나 수익성 논란이 사그라들고 다시 한번 올라와 줄 수 있을지 다양한 각도에서 이야기 나눠봐야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서울경제TV 윤경철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키워드들 준비되어 있고요. 첫 번째부터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TSMC가 쏘아올린 AI 기대감입니다. 뉴욕 증시가 사흘 만에 다시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반도체주와 은행주가 동시에 랠리를 펼치면서 시장 분위기를 좀 되살려줬는데요. 자세한 내용 먼저 짚어볼까요? 네, 뉴욕 증시가 일단은 이틀 연속 하락을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등을 했는데요. 반도체주와 은행주가 동시에 랠리를 펼치면서 시장 분위기를 되살렸습니다. 먼저 지수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지수는 292포인트 넘게 오르면서 49,000선을 지켜냈고요. S&P 500도 나스닥도 동방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다만 장중에는 상승폭이 더 컸지만 마감 무렵에 오름폭이 다소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오늘 시장을 끌어올린 건 1순위 재료는 단연 반도체였습니다. 대만 TSMC가 또 한 번 기록적인 분기 실적을 내놓으면서 무엇보다 2026년 설비 투자 계획을 520억에서 560억 달러까지 크게 늘리겠다고 이제 발표를 했고요. 시장에서 이 숫자가 AI 인프라 투자가 아직 꺾이지 않았다는 신호로 받아들이면서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자, TSMC가 실제로 돈을 더 쓰겠다고 공언했던 건 고객사들의 주문과 장기 수요에 대한 자신감이 없으면 나오기 어려운 판단이기 때문인데요. 특히 AI 서버의 가속기 수요가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파운드리 설비 투자 확대는 곧 AI 생태계의 전체의 공급 능력 확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여파로 TSMC의 주가가 강세를 보였고 반도체 ETF와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등 주요 칩 종목들이 동반 탄력을 받기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축은 은행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분기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골드만삭스는 4분기 실적이 월가 예상치를 웃돌면서 크게 올랐습니다. 모건 스탠리 역시 자산 부분의 호조가 확인되면서 강세로 이어졌고요. 금리와 경기 전망이 요동칠 때 은행주가 실적 방어력을 보여주면 시장 심리가 빠르게 안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유가 하락도 주식대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브렌트유와 WTI가 4% 넘게 밀리면서 인플레이션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기대가 커졌고 이는 성장주와 기술주에게 큰 힘을 보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 지표도 이제 힘을 냈는데요.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월에는 1월 10일 마감주에 19만 8천 건으로 시장 예상치인 21만 5천 건보다 낮게 나오면서 고용이 여전히 견고하다는 신호를 읽히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오늘 반등은 단순한 저가 매수라기보다는 TSMC의 투자 확대가 확인된 AI 투자성의 지속성, 은행의 실적에 보여준 실물 경제의 버팀목, 그리고 유가 하락과 고용 지표가 만들어낸 거시 환경에 대한 완충이 만든 반등이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제 가장 눈여겨볼 부분은 TSMC의 실적 부분이었죠. 매출도 잘 나왔고 영업이익도 괜찮았고요. 특히나 분기 기준으로도 연간 기준으로도 일단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부분에서 긍정적인 점수를 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다음 키워드 만나보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아이폰 칩도 보장 없다이고요. 애플과 TSMC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변화들이 감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애플이 TSMC의 최대 고객으로서 완전한 자리를 좀 잡았다면 이제는 물량에 있어서 경쟁 관계에 좀 들어섰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을 확인해 봐야 될까요? 왜 이런 변화가 생겼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가장 큰 이유는 AI 붐입니다. 오늘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지능 서버와 전반적으로 데이터 센터 수요가 폭발하면서 엔비디아와 AMD 같은 기업들이 AI용 GPU가 TSMC의 최첨단 공정을 대거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AI GPU는 한 장당 웨이퍼가 차지하는 면적이 크고 그다음에 생산 단가가 높아서 TSMC 입장에서는 매출과 수익성 모두 이제 매력적인 고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때문에 TSMC의 최첨단 생산 능력은 빠르게 AI 칩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반면 애플은 어떨까요? 아이폰용 애플리케이션이라든가 프로세서, 스마트폰 칩은 과거에도 TSMC의 성장의 핵심 동력이었지만 스마트폰 시장 자체가 성숙 단계로 이제 접어들면서 성장 속도는 한 자릿수에 이제 둔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결과 애플 칩은 더 이상 무조건 우선 배정하는 물량이 아니라게 된 것이죠. 그래서 AI 칩 고객들과 경쟁하는 물량이 됐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걸 분석한 컬럼니스트 팀 커파는 이 과정에서 애플이 더 이상 TSMC의 최대 공백 가능성이 아니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것 같지만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TSMC의 협상이 압도적으로 커졌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번에 이제 가격 단가를 애플에 올렸는데 이걸 애플이 받아들였다는 거죠. 과거에는 애플 같은 대형 고객사가 가격과 물량 우위를 가졌다면 이제는 TSMC가 슈퍼울로서 가격 인상과 고객 우선순위를 주도할 수 있는 입장이 됐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AI가 반도체 산업의 중심으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스마트폰 산업을 이끌었던 시대에서 이제는 AI와 고성능 컴퓨터 칩이 반도체와 투자와 이제 생산 전략을 어쨌든 좌우하는 단계로 넘어섰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런 것 같아요. 애플 입장에서는 공급망 전략에 부담이 생겼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칩 상승이라든가 이런 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향후에도 많은 변화와 대처를 해야 되고 이제는 TSMC 물량을 가지고 다른 기업들과 경쟁하는 상황이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이걸 전반적으로 이제 분석을 해보면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애플이 밀렸다는 표현보다는 AI 시대가 열리면서 TSMC의 고객서열과 산업 질서가 재편되었다는 표현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TSMC의 공정 라인을 좀 가져오기 위해서 빅테크 기업들도 안간힘을 좀 쓰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TSMC가 가격도 올리고 있고 해서 삼성전자가 또 수혜를 받아가지 않겠느냐라는 시각들도 나오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도 함께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다음 키워드 만나볼게요. 네, 다음 키워드는 AI 칩 전쟁 새 국면이고요. 미국이 AI 칩 수출을 둘러싸고 새로운 관세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대중 수출을 통제하는 대신에 관세를 받겠다라는 방식으로 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왜 이런 정책을 쓰게 되는 걸까요? 뭐 핵심은 이제 전면적인 관세 폭탄이 아니라 중국으로 향하는 AI 칩 거래에서 중국 정부가 직접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뭔가 이걸 놔둬봤자 어차피 전반적으로 이제 중국이 개발이 안 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이왕하는 거 크게 이제 하면서 한 단계 낮은 칩을 주면서 자신들이 수익을 취하겠다는 건데 미국이 공개한 어쨌든 내용에 따르면 엔비디아와 AMD 같은 기업들이 AI 칩을 미국으로 수입했다가 다시 중국 등 제3국으로 재수출할 경우 25%의 관세를 어쨌든 부과하게 됩니다. 다만 미국 내 데이터 센터나 미국 소비자 산업, 정부가 사용할 목적으로 반도체에는 관세를 매기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 안에서 쓰는 칩을 보호하고 중국으로 가는 거래에만 비용을 얻는 구조입니다. 이 방식은 AI 칩 수출을 이제 어쨌든 법적으로 완전히 막기 어려운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선택한 일종의 우회 전략으로 이제 해석이 됩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왜 이렇게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로는 중국의 AI 산업과 이제 이런 부분들을 견제하면서 미국 기업의 글로벌 매출을 전면 차단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보이고요. 특히 엔비디아에 이게 이제 많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반도체 관세와 미국 물가가 글로벌에 어쨌든 공급망을 뒤를 수 있다는 우려를 피하려는 계산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중국으로 팔리는 AI 칩에서 미국 정부가 직접 재정적인 이익을 확보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꽁도 먹고 알도 먹겠다는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중국에 파는 칩은 미국이 몫을 가져가야 되는 발상을 계속했고 지금 이제 발효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미국 법상 수출 자체에 세금을 매길 수 없어서 행정부는 미국으로 들였다가 다시 내보내는 구조를 택한 것으로 이제 보이게 됩니다. 자, 이번 정책은 AI 칩을 둘러싼 미중의 경쟁을 막느냐 푸느냐의 이분법을 벗어나서 통제와 수익을 동시에 노리는 단계에서 진입했다는 의미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관건은 이 관세 구조가 얼마나 어떻게 적용될지 그리고 중국이 구매를 줄이거나 우회를 찾을지 여부를 이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패권은 앞으로 기술뿐만 아니라 관세와 재정 전략에서 확대되고 있으며 미중의 어떤 치열한 어쨌든 머리 싸움이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반도체 칩 수출과 관련된 내용들 먼저 살펴봤고요. 어제 장중에 개장 때도 속보로 전해드렸었죠. 더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상태입니다. 다만 이제 상호관세 관련해서 대법원 판결이 계속 미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은 꼭 계속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상황상으로는 대법관들의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는 20일에서 21일 정도 예정이 좀 되고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다음 키워드입니다. 미국 이민 비자 올스톱이고요. 미국이 합법 이민까지 겨냥한 강도 높은 조치를 내놨습니다. 75개국 출신에 대한 이민 비자 처리 절차를 중단하겠다라고 발표를 내놓은 건데요. 왜 이런 정책을 쓰게 되는 걸까요? 이번 조치는 관광이나 출장 같은 단기 방문이 목표가 아니라 미국에 장기 체류하거나 영주권 취득을 목표로 하는 이민 비자에 대해서 절차를 멈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이 조치가 복지 혜택을 과도하게 의존하는 국가에서 이민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소말리아나 하이티, 이란, 에미레이트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이제 에미트레아 등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지만 75개국의 전체 목록이나 복지 의존 비율이 기준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가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이 정책의 핵심 카드는 공적 부담, 이른바 퍼블릭 차지입니다. 미국 정부는 핵심 향후 정부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은 이민자를 사전에 걸러내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정책을 쓸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첫 번째로는 불법 이민 단속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정치적 판단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복지 지출과 물가 상승에 대한 미국 내 불만이 많이 고조되고 있는데 이런 걸 어쨌든 중간 선거를 앞두고 나서 이걸 어쨌든 잠재우기 위한 수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트럼프 행정부가 강경한 이민 통제 이미지를 다시 한 번 더 분명히 하려는 정치적 메시지가 아닐까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물론 이런 정책이 갑자기 하다 보면 늘 트럼프 정부의 어쨌든 행정 절차가 그렇듯이 논란도 큽니다. 합법적인 이민 절차까지 일괄적으로 중단하는 것은 특정 국가의 출신을 차별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조치가 나오고 있고요. 이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기준이나 수치를 공개하지 않아서 행정 재량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 조치는 미국의 이민의 어떤 정책이 단순한 국경을 넘어서 누가 이민 사회의 어떤 미국 사회의 구성원이 될지를 정하는 것인데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이걸 판단하겠다는 선언인데 다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논란이나 파장이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미국이 러시아를 포함해서 이란, 브라질 등 75개국 국민에 대한 이민 비자 발급을 중단하게 됐다라는 부분을 발표했다라는 키워드 잡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일단 각국의 비자 심사 절차에 대한 평가가 완료될 때까지는 기한 없이 계속해서 유지가 될 전망으로 보이고요. 비자 발급 중단 대상을 봤을 때는 브라질을 비롯해서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 이집트, 나이지리아 등등이 좀 포함되어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입니다. 덴마크, 그린란드 군사 강화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들어서 그린란드에 대한 야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이슈에 이어서 이번에는 그린란드까지 시선을 좀 옮기게 된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덴마크 쪽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겠죠. 그래서 최근에 주변 해역에서 항공기와 함정, 병력을 포함한 군사적인 존재감 확대에 직접 나섰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갈등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좀 해봐야 되는 걸까요? 일단 덴마크 이 부분은 덴마크가 그린란드 주변에 군사적 존재감을 나서게 있다는 건 자시하지 않겠다는 거죠. 미국의 어떤 조치를 자시하지 않겠다는 건데 실제로 이제 덴마크 국방부는 안보 긴장이 북극으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이번 조치가 나토 동맹 간의 긴밀한 협력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유럽과 북극권 국가들과 함께 그린란드에서 군사훈련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움직임의 배경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어쨌든 강경 발언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덴마크가 그린란드에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고 있다며 미국 통제가 아니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습니다. 한마디로 덴마크의 국방력을 좀 의심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번에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덴마크의 이번 조치는 두 가지 메시지를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는 그린란드 방어를 방치하지 않고 있다라는 점을 미국에 보여주기 위한 대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다른 하나는 나토 동맹을 전력으로 끌어들이면서 그린란드는 더 이상 덴마크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맹 전체의 안보 사안이라는 걸 분명한 메시지로 전달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들은 이 점을 특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미국이 압박이나 군사적 행동을 고려한다면 상대하는 것은 덴마크가 아니라 여러 나토 동맹국이 동시에 마주하게 된다는 점을 이제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결국 덴마크의 군사 증강은 충돌을 부추기기보다는 미국의 선택지를 상대적으로 이제 정치적으로 더 어렵게 만드는 억지력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나왔을 때 이제 미국의 향후에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그린란드와 덴마크 그리고 미국과의 어쨌든 여러 가지 갈등은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미국이 확실히 그린란드의 매입 의지를 다시 한번 재확인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덴마크, 그린란드 이렇게 3국의 고위급 회담이 열렸었는데 일단 여기서는 결렬이 된 상태이고요. 직후에 덴마크는 독일이랑 프랑스 등 나토에 있는 동맹국들과 함께 그린란드에 지금 병력을 전개를 해놓은 상태이고요. 사실상 무력 시위에 들어갔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일단 군사 행동 가능성까지 지금 시사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긴장감이 한층 더 올라갔다라는 부분 챙겨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가지 키워드 잘 살펴봤고요. 본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증권가들이 바라보는 종목에 대한 시선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와이드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리포트의 주인공은 바로 한화입니다. 유한타증권이 최근에 이 종목에 대한 분석 리포트를 내놨는데요. 리포트 제목을 살펴보시면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승부수입니다. 최근 이 종목은 시장에서 가장 뜨거웠습니다. 회사를 쪼갠다는 인적 분할 소식이 나왔는데도 주가는 오히려 더 크게 뛰었는데요. 왜 이렇게 시장이 반응을 했는지 증권사 리포트 중심으로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유한타증권은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했고요. 목표 주가는 16만 5천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먼저 유한타증권의 리포트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한타증권은 이번 한화의 인적 분할을 할인율 축소를 위한 결정이다라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동안 한화의 주가를 눌러왔었던 복합기업 디스카운트를 정면으로 해소하겠다는 선택이라는 건데요. 왜 이런 판단을 했는지 배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한화는 지금까지 성격이 너무나도 다른 사업들을 한 회사 안에서 함께 묶어두고 있다고 봤습니다. 한화는 그동안 방산과 우주항공처럼 10년에서 20년 정도 정말 긴 시계열을 보고 투자를 해야 하는 사업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조선과 해양, 에너지처럼 대규모의 자본과 또 긴 호흡이 필요한 산업도 함께 가져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다가 동시에 로봇이나 기계, 유통, 또 호텔처럼 빠른 판단과 민첩한 의사결정이 중요한 사업들도 이 한 회사 안에서 모두 같이 운영이 됐는데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사업마다 방향성이 엇갈리고 있고 자본 배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비효율적이다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유한타증권은 이번 인적 분할의 목적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동안 상이한 사업 특성에서 발생했던 전략적인 불일치와 또 자본 배분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한 선택이다. 결국에는 이번 인적 분할이 회사를 쪼개는 게 목적이 아니라 각 사업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재평가받기 위해서 제대로 평가받기 위한 구조 개편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 분할 구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인적 분할 이후에도 기존 법인 한화는 그대로 남게 되는 그런 구조이고요. 지금 이 회사를 존속법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존속법인 한화에는 지금 다음 사업들이 좀 포함이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방산이나 우주항공, 조선과 해양, 에너지와 케미칼, 그리고 금융 부문입니다. 구체적인 이제 종목들을 살펴보시면 이 안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하나 오션, 또 하나 솔루션, 하나 생명 같은 계열사들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겠죠. 지금 이 존속법인에 속하는 그런 종목들은 굉장히 공통점이 분명합니다. 모두 단기간적인 성과보다는 굉장히 긴 호흡이 필요한 장기 투자형 사업이라는 점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존속법인으로 묶이게 됐습니다. 반면에 새로 떼어내져서 만들어지는 회사도 있습니다. 일단 회사의 이름은 이름은 하나 머시너리 앤 서비스 홀딩스라는 아직까지는 가칭이 좀 붙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 신설 법인에는 먼저 테크솔루션 계열이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 비전과 하나 모멘텀 그리고 하나 로보틱스 같은 회사들이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라이프 솔루션 사업도 함께 묶이게 됩니다. 하나 갤러리아나 하나 호텔 앤드 리조트, 아워홈이 여기에 포함이 되는데요. 이 사업들의 공통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시장 변화에 굉장히 빠르게 대응해야 하는 종목들이 이 신설법인에 속하게 되고 결국에는 테크와 라이프가 함께 묶여서 따로 떼어내지게 됐습니다. 하나는 이제 장기 투자가 필요한 사업은 존속법인으로 묶고 그리고 빠른 판단이 필요한 사업들은 신설법인으로 나눠서 이렇게 두 가지로 운영을 하겠다라는 전략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분할 비율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존속법인의 경우에는요. 지금 하나가 75.6%를 가져가는 구조고요. 신설법인은 24.4%입니다. 이 비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사주 소각 이후의 기준이고 하나는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 445만 주, 전체 발행 주식의 5.9%를 지금 전량 소각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일정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6월 15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인적 분할 승인을 위해서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7월 1일이 분할 기일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지금 7월 24일 같은 경우에는 결국 존속법인의 재상장 그리고 신설법인 같은 경우에는 신규 상장이 될 예정입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이번 인적 분할의 구조적인 변화라고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화가 인적 분할을 좀 발표를 하고 나서 시장의 반응이 좀 강했습니다. 특히나 강했던 이유를 살펴보니까요. 기업 가치에 대한 재고 계획이 함께 나왔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유한타증권이 꼽고 있는 핵심은 크게 4가지가 나오는 상황인데요. 먼저 첫 번째 내용을 살펴보니까 우선 2030년까지 연결 매출을 연평균 10%씩 성장을 하겠다라고 포부를 좀 밝힌 상황입니다. 이런 목표들이 제시가 되다 보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좀 더 밸류레이션이 좀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깃든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 살펴보겠습니다. 점진적인 개선을 통해서 2030년에는 ROE를 12% 달성을 해내겠다라는 목표들도 함께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좀 중요했는데요. 보유 중인 자사주를 전량 즉시 소각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좀 내비치게 되면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기업 가치에 대한 재고를 한 번 더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2026년부터 최소 주당 배당금, 즉 DPS를 1,000원을 제시를 하게 됐습니다. 이 배당금 같은 경우에는 직전 대비해서 25% 이상 상향된 수준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언젠간 배당을 늘리겠다라는 그런 좀 기대적인 말들이 아니라 최소적인 기준들을 명확히 이번에 못을 박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주주환원의 예측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다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유한타 증권의 가장 중요한 평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인적 분할 이후에도 지금의 주가가 더 오르게 될 여지가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유한타 증권의 답은 그렇다라고 내렸습니다. 결국에는 인적 분할 이후에 지금 현재 상승한 이 주가 흐름에서도 한 번 더 레벨업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인 건데요. 유한타 증권은 존속법인인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주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판단을 좀 내렸습니다. 사실 분할 이후에 존속법인의 적정 기업 가치를 지금 11조 2천억 원 가량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시가총액을 살펴보니까 지금은 9조 6천억 원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속법인의 적정 기업 가치가 지금보다 한 2조 원가량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분석이고 아직까지는 가치 차이가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레벨업 가능하다라는 평가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런 질문들이 또 자연스럽게 따라 붙게 되겠죠. 그렇다면 앞으로 인적 분할 이후에 주가를 더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진짜 변수는 무엇일지에 대한 질문들도 함께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지금 유한타 증권의 답은 굉장히 명확한 상태인데요. 바로 신설법인의 기업 가치를 꼽고 있습니다. 유한타 증권의 경우에는 향후의 추가적인 주가 상승의 핵심은 신설법인의 기업 가치라고 밝힌 상황이고요. 신설법인 같은 경우에는 2030년까지 합산 매출을 연평균 30%씩 성장을 시키겠다라는 긍정적인 목표를 좀 제시를 했습니다. 결국에 지금 이 제시가 내놓고 있는 핵심은 기술 중심의 포트폴리오의 성장이 실제로 숫자로 확인이 되는지를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고성장이 앞으로 가시화가 될 경우에는요, 존속법인의 안정적인 가치가 한 번 더 부각이 될 거고요. 여기에다가 신설법인의 성장성이 더해집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동시에 작동을 하게 된다면 시장에서는 사실 합산에 대한 기업 가치를 다시 평가하게 되겠죠. 결국에는 재평가에 대한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기대감, 지금 신설법인이 가지고 있는 기업 가치가 나중에 더 올라가게 됐을 때 합산 기업 가치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깃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인적 분할에 대한 이슈 그리고 앞으로 기업 가치 재고 계획이 반영이 된다면 주가의 재평가 충분히 지금보다 더 가능하다라고 봤습니다. 결국에 지금 유한타 증권은 투자 의견은 매수를 제시했고요. 그리고 목표 주가는 기존에 12만 2천 원이었는데 16만 5천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에 한마디로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 앞으로 주가를 다시 볼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 이번 리포트의 결론입니다. 어제장의 주가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는 어제 6% 넘게 한 번 더 올랐습니다. 13만 6,500원 선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사실 인적 분할 발표 직후에는 주가가 하루 만에 25% 넘게 급등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제는 추가적으로 6%의 추가 상승분을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런 흐름들이 하나 한 종목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요. 지금 이 여파로 그룹주 전반이 함께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은 분명히 이번 인적 분할을 단기적인 이슈가 아니라 앞으로 구조적인 변화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다만 앞으로 좀 분할이 되게 될 신설법인의 성장성과 또 재무 계획이 실제로 어떻게 구현되는지까지는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와이드 리포트였습니다. 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 흐름, 서울경제는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이 시각 서울경제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정우 앵커 나오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키워드들 먼저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삼성 디램 이야기입니다. 디램 생산량을 늘리겠다라고 언급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를 따라가기에는 역부족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요가 탄탄하다라는 부분인데 현재 메모리 상황 어떤지 좀 살펴보겠고요. 어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서 더 이상 군사 개입하지 않겠다라고 언급을 좀 내렸죠. 그러면서 유가가 떨어지긴 했는데 어찌됐든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유가가 올랐다 떨어졌다 하는 상황이라서 이러한 부분들 현재 상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 어제 우리 시장에서 로봇주가 또 내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또봇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어제 유독 돋보였던 건 포스코 DX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대장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다양한 각도에서 챙겨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삼성전자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디램 생산량을 늘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메모리 수요를 따라가기에는 역부족이다라는 게 가장 큰 골자인데요. 지금 메모리 시장 상황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걸까요? 네, 우선 메모리 시장은요, 현재 공급이 수요의 50% 수준에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례 없는 이른바 하이퍼 불 국면에 진입한 건데요. 삼성전자가 올해 웨이퍼 투입 기준으로 생산량을 작년보다 5% 늘린 793만 장까지 끌어올릴 계획이었지만요. 이 문제는 공정 전환에 따른 일시적인 생산 손실입니다. 현재 삼성은 10나노 6세대 디램으로서의 공정 전환을 서두르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기존 라인 가동이 잠시 멈추는 전환 손실이 발생하면서 증설 효과를 상쇄하고 있습니다. KB증권 분석에 따르면 올해 고객사들의 디램 수요 충족률은 60%에 불과하고요. 특히 고성능 AI가 탑재되는 서버용 디램은 50% 미만이라는 충격적인 수치를 기록 중입니다. 공급이 수요의 절반밖에 안 된다는 뜻이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PC나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이 한정된 물량을 서버용에 뺏기면서 필요한 메모리의 절반도 구하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애플 같은 대형 고객사마저 2분기부터는 현물 가격으로 비싸게 사야 할 처지다 보니까 이 디램 가격 상승세는 이 삼성의 평택 P4 공장이 본격 가동되는 2027년 전까지는 해소되기 어려운 구조적 품귀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네, 정리를 좀 해보면 지금 나오고 있는 신형 라인을 기업들 입장에서는 투자를 더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전에 우리가 사용했었던 구형 버전에 있어서는 비중이 좀 줄어들고 있는데 메모리는 전반적으로 다 필요하다 보니까 지금 공급이 그만큼 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익 전망치는 뭐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전자는 올해 가장 핵심 키워드 중 하나가 HBM4 시장을 잡느냐 안 잡느냐 지금 여기 달려 있는 상황입니다. HBM 시장 장악력은 어느 정도로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삼성전자는 현재 HBM4를 앞세워서요. 올해 글로벌 HBM 시장 점유율을 35%까지 2배 이상 끌어올릴 전망입니다. 삼성 HBM4가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칩 베라루빈 시스템인 패키지 테스트에서 이 구동 속도와 전력 효율 모두 최고점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도권 탈환에 다시 한번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기존 HBM3 12단 제품까지 엔비디아 공급망에 합류하면서 그간의 기술 위기론을 완전히 씻어냈는데요. 메모리 사업을 이끄는 전영현 부회장이 디램 설계를 원점에서 재구성하는 이 전공법을 택한 것이 주요했습니다. 삼성은 파운드리와 메모리를 동시에 보유한 강점을 살려서요. 로직 다이 제작부터 패키징까지 한 번에 끝내는 턴키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데요. 이는 경쟁사 대비해서 생산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올해 삼성의 메모리 부문 영업이익만 133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면서 이는 2018년 슈퍼사이클 당시의 실적을 3배 이상 뛰어넘는 기록적인 수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의 PER은 글로벌 동종업계 중 가장 저렴한 7.7배 수준이다 보니까 향후 주가 상승 여력 또한 가장 높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네, 디램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디램 익스체인지 살펴보더라도 지금 DDR5 가격이 34달러까지 좀 올라오는 모습도 확인이 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1년을 좀 놓고 봤을 때는 1년 사이에 지금 7배 가까이 가격이 증가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삼성전자가 이 메모리 시장 안에서는 어떤 전략을 좀 가지고 시장을 끌어가게 될까요? 네, 삼성전자는 이제 단순한 부품 공급자를 넘어서요. AI 성능의 한계를 결정짓는 이 독점적인 공급자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지금 AI 업계의 가장 큰 고민은요, 이 프로세서의 속도를 메모리가 따라가지 못하는 이른바 메모리 장벽 현상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삼성은 세계 최초로 10나노급 6세대 디램 공정을 상용화하면서 데이터 전송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고 또 전력 소비는 줄이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거시적으로 봤을 때 이런 전략은요, 이 삼성전자가 한정된 라인을 HBM에 쏟아부으면서 역설적으로는 일반 범용 디램의 가치가 폭등하는 풍선 효과가 극대화되고 있는데요. 2024년 말 1.35달러였던 디램 가격이 지난달 9.3달러까지 7배나 뛴 것이 바로 그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애플과 아마존 같은 빅테크들이 이제는 삼성에게 물량을 부탁하면서 장기 계약에 매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삼성은 이 주도권을 바탕으로 올해 메모리 부문에서만 사상 최대인 130조 원 이상의 이익을 거둘 것으로 보고요. 평택 P4 공장이 완성되는 시점까지는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공급자 우위의 시대를 지낼 전망입니다. 결국에 2026년은 삼성이 기술 초격차와 또 압도적인 생산량이라는 이런 두 가지 요인을 손에 쥐고요. 전 세계 메모리 시장 점유율 1위를 굳히는 역사적인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삼성전자와 관련된 내용 먼저 챙겨봤고요. 삼성전자 일시 디램에 대한 수율이 지금 60%까지 개선이 되면서 손익분기점을 넘었다라는 부분들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HBM4 양산 확대 가능성과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챙겨보시면 좋겠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어제 밤에 나왔던 소식 중에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고율 관세를 예고하면서 90일 안에 협상에 대한 진행 상황을 보고하라라는 지시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랑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기업들에 있는 분들이 함께 지금 모여서 긴급회의를 열고 포고문 내용들 같이 좀 파악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왕구 통상교섭본부장도 귀국을 좀 늦추면서 현지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고 하니까 반도체 관세에 대한 부분들 조금 더 챙겨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넥스트레이드 기준으로 봤을 때는 TSMC 실적의 영향인지 그래도 플러스권 켜져 있습니다. 다만 강하지는 않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강보합 정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살펴봤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정유주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S-오일이나 SK이노베이션 주가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참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돈을 좀 잘 벌 수 있게 된 이유를 우리가 정제 마진에서 찾아봐야 되는 걸까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 글로벌 공급 차질과 또 탄탄한 수요가 맞물려서요. 복합 정제 마진이 역사적인 고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정유사들의 수익성 또한 극대화되고 있는데요. S-오일의 4분기 예상 영업이익은 4,411억 원으로 시장 컨센서스를 40% 이상 상회할 전망입니다. 이는 복합 정제 마진이 배럴당 14.4달러까지 개선된 덕분인데요. 유가 하락에 따른 재고평가 손실마저 정제마진 수익이 통째로 덮어버릴 만큼 강력한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정제 설비 순증설 규모가 크게 축소될 예정이다 보니까 이러한 정제 마진 강세가 당분간 지속될 구조적 환경이 마련됐습니다. 유럽연합의 러시아 제재와 또 중동의 불안정이 이 석유 제품 가격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중국과 인도의 저가 원유 경쟁력마저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유사들에게는 오히려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현재 S-오일의 PBR은 1.3배 수준으로 과거 평균보다 낮아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충분하고요. 또 여기에 샤인 프로젝트의 실적 기여까지 본격화되면 정유사들은 2026년 내내 강력한 현금 창출 능력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유가 자체의 움직임을 좀 봤을 때는 최근 들어서 업다운이 좀 심한 상황입니다. 베네수엘라도 그렇고 이란에 대한 이슈까지 포함이 되면서 유가가 잠깐 뛰었다가 지금 다시 이란에 대한 개입하지 않겠다라고 완화 기대감을 좀 펼쳐주게 되면서 다시 밤사이 좀 내려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중동 리스크랑 유가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급한 불은 껐지만요. 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는 리스크는 여전히 석유 시장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유가는 이란 내 처형 계획이 중단됐다는 보고를 받은 이 트럼프의 언급 이후에 약 3% 급락하면서 배럴당 60달러 선으로 내려왔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이란 인권단체가 이 시위대 사망자가 3,400명을 넘었다고 발표하면서 내부 상황이 훨씬 심각함을 시사하고 있고요. 미국 핵추진 항모 링컨함의 이동은 무력 개입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두고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이란이 주변국 분쟁을 유도해서 세계 석유의 20%가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을 막아버릴 시나리오입니다. JP모건은 해협을 봉쇄하게 되면 국제 유가가 배럴당 120달러까지 치솟는 더블 유가 공포가 현실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산유량 세계 6위의 거물급 국가인 만큼 이 베네수엘라 사태와는 체급이 다릅니다. 정유사들에게는 이렇게 단기적으로 재고평가 이익이라는 호재가 되겠지만 우리 경제 전반에는 비용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한 압박으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실시간 지정학적 뉴스에는 지금 극도로 민감하게 대응해야 할 구간일 것 같습니다. 네, 베네수랑 이란까지 지금 섞여 있는 상황이라서 베네수엘라 변수까지 지금 추가된 상황이라서 국제 유가가 출렁이고 있다라는 부분 살펴봤습니다. 근데 가장 피부로 와닿는 문제 중에 하나는 또 환율이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 들어서 환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저유가 효과를 고환율이 다 지운다라는 말까지 등장을 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네, 우선 환율과 유가의 격차가 5년 만에 최대치로 벌어지면서요. 기업들의 수입 비용 부담이 소비자 가격으로 전이되는 환율발 인플레이션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달 환율을 이 두바이유 가격으로 나눈 격차 지수가 23.6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인데요. 만약 환율이 예년 수준이었다면 원화 환산 두바이유 가격은 지금보다 6.8% 낮았어야 했지만 고환율이 유가 하락분을 통째로 상쇄하면서 이 물가 안정을 가로막는 주범이 된 셈입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경고했듯 이는 수입 의존도가 높은 화학이나 철강, 중소기업들의 경영 환경을 악화시키고 또 내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특히 AI 시대 전력 수요 폭증으로 이렇게 전력망 현대화가 시급한 상황 속에서 환율 상승은 수입 자재 비용을 높여서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비용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수입 물가 상승은 통상 1에서 3개월의 시차를 두고 이 소비자 물가에 반영되는 만큼 올 봄까지는 서민들의 체감 물가는 더 팍팍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에 이 전력 산업은요, 단순히 전기를 만드는 산업을 넘어서 AI 패권을 위한 국가 안보 산업으로 격상된 상황이고요. 이런 고환율이라는 파고를 어떻게 넘느냐가 올해 우리 경제의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고환율이 계속 문제가 좀 되고 있죠. 그래도 다행히 베센트 재무장관의 구두 개입이 어제 있었습니다. 원화가 펀더 대비해서 너무 떨어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환율도 소폭 좀 내려앉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다만 이제 엔화는 다카이치 총리의 조기 총선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약세가 좀 지속되고 있습니다. 보통 원화가 이제 엔화랑 같이 연동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뉴스들도 같이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마무리하고 세 번째로 넘어가서 포스코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로봇주 안에서 포스코 DX가 가장 눈에 띄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현대차에다가 자동차에 새롭게 로봇 모멘텀을 좀 붙여줬듯이 포스코에는 철강에 대한 기본적인 그 업무 자체에다가 추가적으로 로봇을 또 붙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볼까요? 네, 우선 어제 포스코 DX가 상한가를 달성했습니다. 이러한 상한가는 이 포스코 그룹이 철강의 옷을 벗고 이제는 글로벌 DX의 핵심 플레이어로 재평가받는 신호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제 포스코 DX와 또 포스코 모빌리티 솔루션이 일본 야스카와 전기와 맺은 협약은 단순한 장비 도입이 아닙니다. 전기차 핵심 부품인 구동 모터 코어 생산 라인에 로봇을 투입해서 설계부터 로봇 배치 그리고 시스템 연동까지 전 과정을 포스코 DX가 주도하겠다는 건데요. 야스카와는 세계 3대 산업용 로봇 제조사로서 이 고속, 고정밀 제어 기술이 독보적인 곳입니다. 이런 기업의 이 포스코의 AI 소프트웨어가 이 하드웨어에 결합한다는 점에 시장은 환호했습니다. 그동안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눌려있던 주가가 상한가로 화답한 배경에는요. 포스코가 보유한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 팩토리 기술이 이제는 대외 산업 현장으로 수출되는 플랫폼 사업자로 진화했다는 확신이 깔려 있습니다. 이번 협력을 바탕으로 폴란드나 멕시코, 인도 쪽으로 이 해외 거점까지 로봇 자동화가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보니까 포스코 DX의 성장 속도는 이제 가속 페달을 밟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번 CES 이벤트를 봤을 때는 이전까지 우리 이런 기술을 좀 만들어낼 거야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이번 CES에서는 그 기술을 활용해서 어떻게 나타났는지 실제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로봇들이 등장을 좀 하게 됐죠. 그래서 더 눈길을 끌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적으로 포항제철소에서 이제 크레인이 사람 없이 스스로 물건을 옮기고 상차까지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지컬 AI가 지금 우리 시장 안에서 어느 지점까지 왔는지도 함께 좀 살펴볼까요? 네, 우선 피지컬 AI는요, 인공지능이 물리적인 하드웨어와 결합해서 사람의 개입 없이 스스로 판단하고 또 작업을 수행하는 지능형 자동화의 정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이 포항제철소의 지능형 자동 크레인이 바로 그 실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비전 AI가 제품 형상을 실시간 판독하고 또 피지컬 AI가 정밀 위치 제어를 수행해서 수동 조작 시의 미세한 오차와 또 사고 위험을 원천 차단했습니다. 특히 차량 타입별로 최적의 지점을 찾아서요. 이렇게 제품을 싣는 자동 상차 로직은 작업 효율을 비약적으로 높였을 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이 알 수 없는 사각지대까지 실시간 감지해서 위험이 감지되면 즉각 기동을 멈추는 높은 안전 수준을 보여줍니다. 이런 혁신은 철강을 넘어서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 중입니다. 현대로템은 로봇 앤 수소 사업실을 신설해서 이 AX, AI 전환 추진에 나섰고요. 또 SK텔레콤은 차량용 AI 에이전트, A.O토를 탑재해 운전자의 주행 상황을 인지하는 피지컬 AI를 일상으로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AI는 화면 속의 코드를 넘어서 공장의 로봇팔로 또 자동차의 음성 비서로 우리 삶의 물리적인 공간을 지배하기 시작했는데요. 포스코 DX가 5G 특화망 기반의 이 신사업에 집중하는 이유도 바로 이 물리적 공간의 디지털화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포스코라는 그룹주가 전반적으로 동반 강세를 좀 보이는 경향이 나타났었는데요. 지금 새롭게 로봇에 대한 밸류체인을 좀 부가적으로 붙여줄 수 있을지, 밸류체인에 대한 재평가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시장은 평가하고 있을까요? 네, 우선 포스코 그룹은 철강 본업의 안정화 위해서요. 이제는 로봇, 2차 전지 소재, 그리고 자원 개발이라는 삼각 편대를 완성하면서 미래안보 산업의 주인공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가 반등의 핵심은요. 개별 계열사의 호재를 넘어서 지주사인 포스코 홀딩스를 중심으로 한 통합 밸류에이션의 재산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포스코 DX는 스마트 팩토리 플랫폼을, 또 포스코 퓨처앱은 배터리 소재를,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에너지 안보 쪽을 담당하면서 이 그룹 전체가 미래 산업의 완벽한 수직 계열화를 이뤄냈기 때문입니다.
특히 15거래일 연속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멈추고 또 대규모 자금이 유입된 점은 시장이 드디어 이 철강 업황의 바닥 통과와 또 신사업의 실체적 기여도를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증권가에서는 그동안 철강 업황에 가려졌던 그룹의 미래 사업 가치가 재조명되는 구간이라고 평가하면서요. 단기 테마를 넘어서 2026년 국내 증시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강력한 장기 동력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포스코는 이제는 더 이상 무거운 굴뚝 기업이 아니라 AI와 또 로봇이 제철소의 심장을 돌리는 최첨단 소재 테크 기업으로서 우리 포트폴리오의 한 축을 차지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포스코 그룹주가 오늘 넥스트 트레이드 기준으로는 전부 다 강한 모습은 아닙니다. 포스코 홀딩스는 약보합 지나고 있고요. 지금 가장 강한 건 어제에 이어서 포스코 DX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벌써 11.6% 상승률 켜져 있고요. 추가적으로 포스코 엠텍도 한 1% 가까운 상승률 기록하고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가지 키워드 잘 살펴봤고요. 이정우 앵커와는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개장까지 9분 남은 시점 스탁포인트 시작하겠습니다. SCTV 이민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어제 TSMC의 실적 발표가 있었고요.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하면서 반도체 업종 전반에 상승 동력으로 작용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한 1.7%가량 오름세를 나타냈고요. 또 간밤에는 미국과 대만이 무역 합의를 타결하면서 상호 관세가 15%로 낮아졌다라는 점도 일부 투심에는 좀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장 후반부로 갈수록 상승분을 좀 반납하는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고점에 대한 부담감도 충분히 좀 안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이 됐고요. 한편 이란에 대해서 군사 개입을 조금 보류하는 듯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국제 유가는 큰 폭의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국내 시장을 살펴보면 코스피의 끝이 정말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코스피가 하루하루 정말 껑충껑충 뛰면서 이제는 4,800선을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관이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힘을 내주고 있고 어제는 환율이 약간 진정세를 보이게 되면서 외국인의 수급까지 함께 힘을 받쳐줬습니다. 한편 시장에서는 지금 대형주로의 쏠림 현상이 좀 가속화되고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중소형주들이 소외받는 시장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 코스닥이 좀 코스피 대비해서는 약한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제는 동반 상승으로 마감했다는 점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어제 금통위에서는 역시나 예상대로 기준금리 2.5% 동결이 나왔고요. 그 배경에는 고환율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다만 어제는 미 재무장관의 구두 개입도 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당분간은 환율이 진정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함께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님, 사실 작년부터 계속해서 얘기해왔던 코스피 5천이 이제는 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속도라면은 1월 달 안에 돌파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제 시장 상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뭐 1월 달 안에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네. 항상 저희 이 사이에 있는 이 코스피 5천이라는 단어가 너무 멀게만 느껴졌는데 네. 정말로 코앞에 다가온 것 같고요. 이게 우리가 약간은 이제 착각하는 게 뭐냐면 2,000포인트 언저리 있을 때는 하루에 100포인트 가려면은 퍼센테이지가 되게 높아야 되는데 네. 지금은 이제 4,600, 4,700포인트가 가까이 갔기 때문에
하루에 100% 올라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퍼센테이지 상으로는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다. 그래서 정말로 1월 달 내로 코스피 5천은 한 번 정도 찍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TSMC 실적발로 인해서 반도체 중심의 시장이 좀 살아날 것 같고요. 결국엔 반도체가 좀 올라가 준다면 오늘은 4,800을 넘어서 뭐 좀 더 약간은 좀 올라간다면 4,850선까지도 오늘은 좀 트라이 해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저께까지도 일단은 10거래일 연속 코스피가 연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정말 이례적인 부분이고요. 거기다가 뭐 미국 시장이 좋던 안 좋던 그리고 아시아 시장이 좋던 안 좋던 우리나라 시장은 우리나라 시장대로의 힘으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뭐 이 시장에 대해서 저도 계속해서 4,600에 왔을 때는 좀 조정이 필요하다, 조정이 올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의견과는 좀 반대적으로 지금은 시장이 올라가는 데에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즐겨보시는 게 좋다. 더 이상의 의심을 하거나 시장에 대해서 조금 떨어질 거야 라는 생각보다는 약간의 시장이 좀 조정이 나올 때 그때 대응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지금은 상승 랠리에 좀 동참하시는 게 더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TSMC의 호실적이 있었고요. 오늘 우리 시장도 관련해서 좀 함께 훈풍 받아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동시호가 구간에서 코스피는 4,840포인트 선에서 출발을 좀 대기하고 있고요. 4,800포인트 과연 장 출발 이후에도 이 흐름 유지할 수 있을지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TSMC 실적 얘기를 좀 해보자면 어제 사상 최대 실적을 좀 보여줬고요. 이를 통해서 AI 반도체 수요가 여전히 견고하구나가 좀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캐펙스 투자도 더 늘리겠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왔기 때문에 오늘 국내 반도체주들에게는 좀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아마 좋게 나왔으니까 그만큼 이제 고객들이 많다라는 거잖아요. 네. 시장에. 그렇게 된다면 아마 반도체 중심의 시장의 강세가 좀 예상이 됩니다. TSMC가 우리나라의 경쟁사인데 왜 같이 올라가냐라고 할 텐데요. 뭐 이런 말은 조금은 좀 셀 수는 있지만 TSMC는 사실은 경쟁사는 아닙니다. 압도적으로 선두자라고 보여지죠. 그래서 파운드리 산업에 대해서는 70% 가까이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는 선두 주자이기 때문에 TSMC가 개척하는 길을 우리는 좀 따라가면서 약간은 과실을 좀 나눠 먹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단 TSMC 실적이 정말 어마무시하게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나왔을 때도 전 국민이 박수를 쳐가면서 축하를 했는데 그거를 훨씬 더 뛰어넘는 실적을 보여줬다라고 보여져요. 결국엔 어저께 제가 실적에서 가장 보고 싶었던 부분이 뭐냐면 절대적인 매출량보다는 일단 얼마나 돈을 잘 버는지가 궁금했습니다. 보시면 영업이익을 자체하더라도요. 순이익 부분에서 50% 가까이 낸다라는 건 결국엔 10,000원어치 팔면 5,000원이 순이익으로 남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라는 건 결국엔 파운드리의 최강 포식자, 그러니까 최강자로서 가격 결정권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어저께 TSMC의 좀 세부 실적을 좀 더 살펴보다 보니까 최첨단 반도체죠. 2나노짜리, 3나노짜리 반도체에 대해서도 수율이 60% 이상 올라온 걸로 보여져요.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의 2나노와 3나노에 대해서 뭐 애플, 아마존, 엔비디아 등 이런 고객들이 넘쳐날 거기 때문에 아마도 그거에 따라서 TSMC가 올해 1분기 실적 가이던스도 굉장히 높여서 잡지 않았을까. 저는 4분기 실적보다도 일단 1분기 가이던스 실적을 또 높게 잡았다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 앞으로도 더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는 힌트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네, TSMC가 이번 실적 발표에서 1분기에 대한 실적 가이던스도 굉장히 높게 잡았기 때문에 국내 반도체 주들에게도 앞으로 좀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 붙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도 반도체 중심의 시장 강세가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삼성전자 한 1.11% 오르고 또 SK하이닉스도 0.5%의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소부장으로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좀 쉬어갔던 기판주들이 다시 한 번 더 꿈틀거리고 있는데 그동안 소부장주 내에서는 좀 변동성이 강했습니다. 사실 구리 이 가격 상승이라는 게 기판주 입장에서는 약간은 부담으로 작용을 했는데 지금 다시 움직이고 있다는 거 상승의 신호탄으로 좀 봐도 될까요? 저도 사실 기판에 대해서는 좀 좋게 얘기를 했었고 네. 그리고 그 기판이 지금 뭐 구리값이나 금값, 은값, 원자재 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시장에서 좀 부담을 가져가면서 조정을 많이 줬었는데 시장은 그것조차도 이겨낼 만한 호재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쉽사리 기판에 대해서 지금 뭐 안 좋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간다고 해서 이제부터 좋아질 겁니다라고 하기도 또 어렵습니다. 다만 TSMC 실적과 그다음에 삼성전자 실적이 나온 거를 지금 총합해서 일단은 분석을 해보자면 결국엔 반도체 소부장 쪽들 그리고 기판 쪽들에 대해서도 여전히 좀 좋은 영향은 이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 눌림이 있었을 뿐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은 지금 기판 쪽에서 구리 같은 이 재료 상승보다는 앞으로 반도체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수혜감을 좀 더 크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좀 주가의 조정이 있었지만요. 앞으로의 상승세를 계속해서 좀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이스페타시스 한 1.7% 오름세 보이면서 기판주들도 오늘 강한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1월 16일) 금요일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고요. 어제 TSMC의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호실적이 나왔고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시장에서는 AI에 대한 수요가 다시 한 번 더 확실하다라는 인식이 좀 드러났습니다. 그렇다 보니 어제 뉴욕 증시에서도 반도체 업종 전반이 조금 상승하는 흐름들을 나타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1.7% 오름세 보였습니다. 다만 이제 이란에 대해서 군사 개입을 보류하는 듯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국제 유가 같은 경우에는 큰 폭의 하락세 보였다는 점 확인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양 지수의 움직임부터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은 좀 희비가 엇갈린 채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48% 오르면서 4,820포인트 선에서 장을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0.05%가량 빠집니다. 950포인트 선에서 좀 하락으로 출발하고 있다는 점 함께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코스피 시총 상위주들의 움직임도 함께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강세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오늘 오름세로 좀 출발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0.7% 오르면서 14만 5천 원 선에서 가격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 TSMC의 그런 실적 발표가 시장에서는 최대 관심사였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요. 국내 반도체주들에게도 오늘장 안에서 지금 호재로 깃들어지고 있습니다. 덕분에 오늘 대형주들이 또 가다 보니까 코스피는 사상 처음으로 4,800포인트 선을 돌파했다라는 점 함께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또 LG에너지솔루션의 경우에는 0.3%대 강보합권의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하락 전환한 모습들도 확인이 됩니다. 다음으로 코스닥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코스닥 시장에서는 지금 하락불이 좀 짙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알테오젠 3.7% 좀 빠지고 있고요. ABL 바이오까지도 한 2.6% 하락을 하게 되면서 바이오주들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오늘 한 1%가량의 내림세 시현하고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어제장 안에서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에 오늘 장 출발을 할 때는 약간의 좀 물량들이 좀 빠져나가고 있다는 점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장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기존의 로봇 모멘텀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지금 우주항공 쪽에 대한 모멘텀도 좀 확인이 됐기 때문에 강세를 나타냈다는 점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쪽인데요. 코스피 쪽에서 오늘 개인이 1,300억 원 넘게 좀 사들이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은 물량을 좀 덜어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메이저 주체들은 팔자세 나타내고 있고요. 개인만 이 물량을 좀 모아가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장 초반의 움직임들을 좀 살펴보자면 일단 코스피는 강한데 코스닥은 0.2%가량 약보합권의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는 코스피 쪽으로 다시 한 번 더 좀 플러스권 들어온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계속해서 지금 코스피는 잘 가서 지금 4,800포인트 선을 돌파했습니다. 일단 오전
시장의 분위기 어떻게 파악을 해볼까요? 일단은 뭐 대형주 장세의 위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제 개별 종목 장세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상황에서 뭐 이게 안간 소형주를 잡겠다라는 거는 좀 맞지 않는 의견인 것 같고요. 계속해서 대형주 쪽에 대해서 순환매를 노려보시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보여지고 그 말인즉슨 코스피 200에 상장돼 있는 종목들이 계속해서 하루는 로봇이 가고 하루는 반도체가 가고 뭐 하루는 2차 전지가 가듯이 그런 식으로 좀 움직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아직까지 금요일 시장이기 때문에 수급이 뭐 와라락하고 들어오지는 않는데요. 외국인들이 어저께 오랜만에 순매수 3천억 정도 들어왔는데 오늘은 현물과 선물 양시장 매도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점만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코스피에서 좀 중요시 보고 싶은 거는 오늘 여전히 포스코 DX가 어저께에 이어서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코스닥에서도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다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뭐 클로봇, 유진로봇 뭐 이런 종목들이 같이 올라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어제처럼 뭐 강해 보이지는 않죠. 그나마 코스닥에서는 지금 코스피와 좀 다르게 코스닥은 음봉으로 좀 나와주고 있는 건 여전히 바이오가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뭐 이번 주 초반만 보더라도 JP모건 헬스케어가 세론이 나왔다라는 것까지는 인정을 하겠지만 일단은 반도체가 생각보다도 더 많이 조정을 받고 있다라는 점은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때는 좀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이는 포인트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바이오에 대해서도 좀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바이오 기술력이 예전에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을 막 속여가지고 임상에 대한 데이터를 막 거짓으로 내거나 뭐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뭐 일라이 릴리라든지 GSK, 뭐 베링거 인겔하임 같은 정말 글로벌 빅 계열사들이 우리나라와 계속해서 기술 수출 계약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현재 글로벌 제약사들의 특허 만료 기간이 올해 좀 많이 다가오고 있는 부분도 아마도 우리나라의 뭐 장기 지속형이라든지 경구용이라든지 아니면 SC 제형이라든지 이쪽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기술 모멘텀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코스닥이 제약바이오가 빠지는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보통은 제약바이오의 특성상 올라갈 때도 10%, 20% 올라가고요. 떨어질 때도 5%, 10% 쭉쭉 빠지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제약바이오의 모멘텀이 있다면 이렇게 시장이 가는 종목만 너무 쳐다보지 마시고 다음 순환매로 올 수 있을 법한 제약바이오 쪽에 대해서 많은 스터디와 공부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이는 선택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반도체로 시장의 시선이 집중되다 보니까 비교적 바이오 쪽에서는 약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구간들을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보자라는 코멘트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현재 구간 안에서 지금 포스코 DX의 강세가 오늘도 좀 눈에 띄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포스코 DX 한 5.6% 오늘 추가 상승분 보여줬고 어제는 상한가까지 진입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슈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자면 포스코 그룹 자체가 지금 일본의 로봇 제조사와 협력을 맺었다 라는 소식에 지금 로봇 모멘텀이 묻어있긴 하거든요. 네. 사실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이전 고점 대비해서 지금 주가가 상당히 많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의 추세를 이제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기회로 봐야 될까요? 일단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어저께 상한가까지 갔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상한가까지 갈 건가라고 조금은 좀 의아하긴 했어요. 사실은 로봇이라는 테마가 좋죠. 전체적으로 로봇이라는 게 많이 붙으면 주가가 올라갔고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보지도 않았던 로봇주들이 다 같이 올라가는 그런 시장이 좀 나왔는데 아마 포스코 DX라는 개념 자체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만드는 휴머노이드 로봇 어디다 쓸 것인가? 라는 물음표가 좀 붙고요. 그런 다음에 두산 로보틱스가 만드는 로봇 과연 어디다 쓸 것인가? 뭐 커피집이나 치킨집에다 쓰는데 그게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포스코 DX가 이제 예를 들어서 로봇을 양산을 하기 시작하면 포스코의 특성상 철강 산업이라는 위험 작업에 로봇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뭐 용접 작업이라든지 주물 작업이라든지 뭐 그런 산업용 로봇에 대해서 포스코 DX가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가 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그룹사들이 질비하고 있다라는 걸 아마도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 DX가 한동안 정말 저평가를 많이 받았었는데 오늘도 추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좀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앞으로 주가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예측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어쨌든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산업용 로봇에 대해서 퍼포먼스가 좀 붙는다면 포스코 DX도 좀 관심 종목으로 가져가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포스코 DX 앞으로 산업용 로봇 모멘텀도 함께 붙는다면 좀 기대감 가져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현재 포스코 DX 주가 흐름 자체는 약간은 부담스럽다라는 의견까지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LG CNS가 현재 한 6% 넘게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7.05% 오르고 있고요. 반대로 네이버는 0.4% 빠집니다. 어제 국가대표 AI 결과가 나왔고 1차 결과가 나왔는데 네이버 클라우드가 떨어지면서 좀 네.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사실 네이버 쪽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 붙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제 급락세를 좀 기회로 활용을 해봐도 될지 어떻게 보세요? 일단 국가대표 AI에 탈락을 했어요. 네. NC소프트하고 네이버가 탈락을 했는데 어제 아마 이제 애프터장에서 좀 많이 빠졌는데 오늘 아침에 확인해 보니까 뭐 그렇게 많이 빠지질 않고 있네요. 저는 오히려 오늘 좀 5% 이상 빠졌으면 기회다라고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국가대표 AI가 네이버가 기술이 없어서 떨어진 건 아니고 네. 이제 기술을 이제 중국의 오픈 소스를 인용했기 때문에 창의성이 없다. 창의성 점수에서 이제 낮은 점수를 맞으면서 탈락을 했고 실제로 그거를 주관하는 주관사에서 다시 도전을 하라고 했는데 네이버가 다시 도전 안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마침표를 잘 찍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지금은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뭐 국가대표 AI에서 어떠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느냐라는 거를 기대한다라기보다는 자체적인 LLM을 어떻게 빠르게 좀 내어주고 거기다가 엔비디아의 이제 GPU가 한국에 들어와서 네이버가 그거를 좀 돌리기 시작한다면 저는 그때부터 충분히 퍼포먼스 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거기다 지금 앵커님께서 얘기해 주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올해 저는 분명히 퍼포먼스가 날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의 네이버 가격도 저는 싸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오늘 정말로 장 후반까지 계속해서 주가가 밀려서 조정이 좀 깊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저는 매수의 포인트로 잡아보시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이버가 일단 어제는 국가대표 AI 1차 선발에서 좀 탈락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좀 급락세가 나타났지만 오늘 장안에서는 크게 빠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모멘텀도 여전히 붙어 있는 상황이어서 오늘 오후장까지도 좀 지켜보시고 조정이 깊게 나온다면 매수해보시는 전략들 함께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 안에서 지금 현대차는 빠지고 있는데 기아는 오늘도 올라갑니다. 한 2.23% 오르고 있는데요. 그동안 현대차가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최근에 상대적으로 우선주나 아니면 기아가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물론 이쪽도 가격이 좀 많이 오르긴 했지만 만약에 현대차 사기 부담스러우면 기아 봐도 괜찮은 거예요? 아니요, 저는 그냥 현대차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물론 지금 기아가 주가가 오늘도 더 가고 어제도 기아가 현대차보다 주가가 좋아서 정말 제가 할 말은 없지만 네. 저는 오히려 물리더라도 대장주에 물려라라는 표현이 제일 맞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현대차 그룹의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어쨌든 대장 그리고 가장 많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건 현대차라고 보기 때문에 대장주는 현대차로 꼭 잡아가시고요. 지금 이제 기아가 올라가는 거는 제가 봤을 땐 그겁니다. 지금 딱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현대차가 너무 올라가서 따라잡기 어려운데 다른 종목이 없을까라고 찾다 보니까 기아로 들어가는 것 같고요. 그러다가 기아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하다 보니까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얘네 지분이 있네? 라고 하면서 주가가 좀 올라가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가장 1번이 쿠션을 맞지 않고 1번으로 효과를 받을 수 있는 현대차가 조정을 받을 때 매수 포인트를 잡아보시는 게 낫지 지금 기아가 조금 떨어져 있다고 해서 따라가는 거는 저는 좀 아니다. 오히려 현대차가 훨씬 더 낫다라고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지금 현대차의 대안으로 기아가 함께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지만 여전히 대장주는 현대차이기 때문에 현대차를 고르는 게 좀 더 나은 선택이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최근에는 지주사가 또 관심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이쪽으로도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하나 쪽에서 인적 분할 이야기로 인해서 좀 신호탄이 됐고 또 최근에는 이제 상법 개정안 상정도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주사에 대한 관심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현 구간에서 바라봤을 때 아직도 접근 가능할까요? 뭐 지주사는 좀 편안한 선택인 것 같아요. 저는 지주사를 뭐를 같이 보냐면 지주사랑 증권사랑 같이 가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고평가가 돼 있다라고 해서 주식을 안 사면
그냥 날아가 버려요. 우리가 하이닉스 때도 그랬고 네. 현대차 때도 그랬잖아요. 네. 지금이라도 사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자마자 그때부터 20%, 30%막 올라가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지주사는 그나마 조금 편안한 선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결국엔 3차 상법 개정안까지 나오게 된다면 뭐 자사주 의무 소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저는 지주사가 다시 한번 코스피 5천을 가는데 발판을 마련해 줄 거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서 이제 지주사를 선택할 때 기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냥 회사의 이름이 붙었다고 해서 지주사를 그냥 고르시면 안 돼요. 지주사를 고르실 때는 항상 지주, 그런 다음에 밑에 자회사가 있겠죠. 자회사들 중에서 정말 서울대 갈 만한 똘똘한 자회사가 있는 친구들을 고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SK 하이닉스가 손자회사긴 합니다만 SK 하이닉스를 가지고 있는 SK라든지 아니면은 현재 두산 비지 사업부, 그러니까 두산 로보틱스부터 두산 에너빌리티, 기계 쪽을 다 맡고 있는 자회사를 갖고 있는 두산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항상 많이 가는 뭐 CJ 올리브영에 사람이 엄청 많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그런 CJ라든지 이런 조금은 똘똘한 지주사들로 골라가시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주사라고 해서 아무거나 그냥 매수를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린 자회사들 중에서 돈 잘 버는, 그리고 항상 효도에서 돌아오는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지주사로 보셔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주사 쪽 충분히 바라봐도 좋지만 뚜렷한 기준이 필요해 보입니다. 우선 자회사가 가지고 있는 뭐 이익이라든지 가치들을 정확히 공부해 보시고요. 똘똘한 지주사 골라가자라는 전략들 함께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 현재 구간에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상승폭을 조금은 반납한 모습이고요. 0.17% 오름세 보이면서 4,800선 그래도 지켜내는 모습입니다. 코스닥은 계속해서 지금 하락폭을 조금 확대해 나가고 있는 구간이고요. 오늘 원달러 환율이 지금 3원 60전 정도 다시 오르게 되면서 1,472원 80전에서 현재 구간 움직이고 있습니다. 스탁포인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SCTV 이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캐스팅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분위기 먼저 보겠습니다. 4,800선을 넘어섰습니다. 4,804선 현재 지나가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현물에서도 그리고 선물에서도 빼고 있는 분위기는 일단 좀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 먼저 여쭤볼게요. 지금 개장 분위기 어떻게 해석을 좀 해볼까요? 뭐 계속 이제 제가 지난주도 그렇고 전주도 그렇고 좋다 얘기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미 비싸다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연초의 상승력이 굉장히 또 추진이 높다 보니까 지금처럼 1월만 같아라라는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1월만 같은 탄력이 있다라 연말까지 간다라면은 우리가 뭐 코스피 뭐 7천, 8천도 못 바라보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그만큼 이제 연초가 됐을 때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는 우리가 입장을 좀 다르게 생각해 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 3분기에 고점이 나왔던 섹터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가 또 다시 한번 4월에 강세가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고 4분기 때 좀 조정이 나왔던 섹터가 좀 다시 반등세가 좀 가파라지는 섹터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요. 사실 원래 그러니까 4분기 때 갈 수 있었던 섹터들입니다. 근데 외국인과 기관들이 의도적으로 좀 주가를 늘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제가 뭐 연말에 말씀드렸을 때도 뭐 농담반 진담으로 제가 얘기를 드렸지만은 기관들 입장에서는 뭐 내년에 어차피 20만 원짜리가 30만 원짜리 갈 것 같은데 굳이 4분기 12월 말에
28만 원까지 올려놓고 내년에 30만 원 갑니다 얘기하느니 주가 떨어뜨려 놓고 갈 거다. 그 얘기를 제가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그만큼 이제 기업 가치에 대한 어떤 해석도 마찬가지로 뭐 이번에 뭐 CS 2026이라든가 아니면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처럼 그러니까 좋은 이벤트들을 통해서 이제 소통을 할 수 있는 자리에서 좀 더 그런 점검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졌던 겁니다. 그래서 일전에는 이제 직접 만나서 뭔가 보기보다는 뭐 사실 이제 전화로 물어보든 아니면 뭐 아는 사람 통해서 알아보든 아니면 본인이 이제 재무제표 까서 공부를 해보든 이런 영향으로 해서 했던 어떤 한계점들이 좀 많이 해소가 되면서 더 그 퍼포먼스가 좀 더 탄력적으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저는 일단 뭐 이번 주 오늘 이제 금요일이잖아요. 제가 매번 제가 서울경제방송을 제가 금요일마다 오는데 네. 작년에 제가 늘 했던 핑계거리가 있습니다. 금요일 되면은 장 빠지는 거 당연하다. 우리 이제 주말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즘 금요일도 잘 안 빠집니다. 그러네요. 그만큼 이제 국내 증시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는 이제 지금 여러 지정학적 리스크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와중 속에서도 굉장히 좀 중립적으로 이제 실리 외교를 또 잘 하고 있는 또 현행 정부의 어떤 입장들이 또 잘 대변되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환율 문제가 좀 아직까지 좀 남아 있긴 합니다만은 네. 다행히도 지금 이제 달러 인덱스가 그래도 이제 100포인트 이상을 지금 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네. 그만큼 이제 달러가 우리가 이제 미국과 우리나라 이 두 개의 국가로만 비교를 했을 때 달러 강세가 된 거에서 우려감을 표명한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뭐 저도 이제 작년에 이제 달러 인덱스를 항상 보셔야 되는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원화 자체가 이제 1,400원을 돌파를 하게 됐을 때는 부담이 될 수는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지금 이제 수출하는 기업에서는 좋다라고 얘기하지만 오히려 수출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도 자재나 이런 것들을 다 수입을 해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공거래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무엇보다도 저는 일단 지금 시점에서 사실 물가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뭐 어떤 수입 물가, 이제 식자재 물가 같은 경우는 좀 영향을 타기 좀 불가피하다라고 보더라도 오히려 기업들 입장에서는 또 마찬가지로 좋은 거래 파트너들에게 또 수익을 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 일단 관세 영향이 좀 빨리 좀 해소가 됐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정도의 소망이지 오히려 저는 이제 지금 오늘 증시를 비롯해서도 분위기는 여전히 양호하다. 그리고 특히 이제 좀 조정이 나오는 섹터들이 좀 한두 개씩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런 섹터들은 이제 접근을 하실 때 우리가 이제 어떤 단발성 이벤트로 인해서 이제 주가가 좀 빠지는 건지 아니면 어떤 기업에 대한 개별 이슈로 인해서 빠지는 건지는 좀 면밀하게 보시면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가격 메리트가 굉장히 많은 국내 주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새로운 종목들, 새로운 섹터들을 발굴하실 때 좀 더 침착하게 보신다라면은 연말까지 좋은 수익 만들 수 있지 않겠나라고 과감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도 긍정적인 말씀 많이 주셨고요. 지금 사실 환율이 조금 더 올라오고 있네요. 1,472원 10전까지 좀 오름세를 시연을 하고 있어서 오후장까지 좀 흐름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어서 오늘 주목해 볼 만한 테마들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 반도체입니다. TSMC 실적이 너무 잘 나왔죠. 분기 기준으로도 연간 기준으로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한 상황이고요. 추가적으로 어제 봐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캐펙스 투자 얼마나 하는지 이거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 또한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삼성전자는 다행히 오름폭을 좀 키워가는데 반대로 SK하이닉스는 고개를 좀 반대로 꺾었네요. 지금 0.13% 하락하면서 움직임 체크가 되고 있어서 전략들 좀 챙겨봐야겠습니다. 두 번째 열어볼게요. 두 번째는 금융이고요. 증권, 지주사 등등 정책적으로 좀 포함을 해보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대한 내용을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이 다음 주에 상정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달 안에 본회의 통과를 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그리고 특히나 증권주는 지금 코스피가 지수가 4,800선 넘어서서 4,818선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계속 잘 가면 잘 갈수록 증권주, 금융주한테는 전반적으로 호재가 좀 될 수 있겠죠.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열어볼게요. 마지막은 바이오입니다. 사실 바이오 쪽에 오늘 시세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가장 대장인 알테오젠이 2.6%로 무너지고 있고 ABL 바이오도 1.7% 하락세 시연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총 1위에서 10위까지는 지금 더 떨어지고 있고 어제 저희가 잠시 살펴봤던 D&D 파마텍도 4.2% 정도 추가적인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미국 FDA 쪽에서 일부 신속 심사 대상에 대한 의약품 검토 지연 소식이 나왔습니다. 지연된
관련된 약품으로 일라이릴리랑 사노피, 디스크 메디슨 이렇게 세 곳이 이야기가 좀 나왔는데 이유는 비공개 처리가 됐고요. 그래서 아마 여기에 대한 영향들도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JP모건 헬스케어 이벤트에 대한 약발을 받아갈 수 있을지 조금 더 기대해봐도 좋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오늘 좀 움직이고 있는 쪽으로 보면 지역화폐, 스테이블 코인 이쪽으로 강세를 보입니다. 어제 토큰 증권과 관련한 내용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STO 관련한 종목들이 좀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중에 상한가 들어간 것 중에 NBT 그리고 이스트에이드 확인이 좀 되고 있습니다. NBT 같은 경우에는 우리 캐시 슬라이드 하고 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국내 1위 포인트 플랫폼이라서 작년에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한 앞으로의 리워드 모델을 개발한다라는 이슈가 있었고 이스트에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미 특허권 출원 한 9건 정도 나온 상태라서 여기에 좀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강하게 움직임 체크되는 쪽부터 잠깐 보고 반도체로 넘어가 볼게요. 대표님 일단 지역화폐 스테이블 코인 아마 어제 영향을 좀 받아서 움직임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좀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근데 정책 모멘텀이 본격적으로 거의 한 3년 만에 붙어준 거라서 다시 좀 천천히 볼 타이밍 된 건가요? 뭐 일단 뭐 정책 모멘텀도 있겠지만은 저는 근본적으로 일단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다시 상회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말에 사실은 비트코인 가격도 굉장히 급락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연초부터 다시 회복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영향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뭐 그러니까 STO를 비롯해서 이제 조각 투자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그러니까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 좀 연관성이 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근데 물론 우리가 이 두 가지 사업을 이제 분리시켜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도 좀 제한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분리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두 가지 사업을 같이 영위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실 좀 혼동을 좀 일으키기가 굉장히 쉬운 테마가 바로 이 스테이블 코인 테마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일단 스테이블 코인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정확한 용어로는 이제 CDBC, 그러니까 중앙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좀 더 초점을 놓고 있는 것이 지금 각국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기업이 발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CDBC는 정부가 발행합니다. 근데 이 차이가 있는데 일단 정부 입장에서도 당장 화폐를 통용하기 전에 먼저 시범 사업을 해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스테이블 코인이 좀 더 탄력적으로 관련주들이 좀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비트코인과 같은 대형 암호화폐들이 이제 지금 가상화폐들이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지금 이란 전쟁하고 있잖아요. 이란 전쟁하고 있잖아요. 내전이 지금 일어났습니다. 사실상. 뭐 지금 이란 공식 언론에서는 뭐 피해자가 한 명도 없다, 뭐 사상자가 없었다고 하지만 뭐 경찰들이 아예 뭐 총기를 휴대를 하고 뭐 민간인들을 사살하고 이런 영상들이 지금도 스스로 많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처음에 발발했을 때도 비트코인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좀 반복 삼아서 우리가 본다라면은. 일단 뭐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관련 이슈들은 좀 주목을 좀 더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뭐 지역 화폐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순차적으로 확대하는 국면에서 이제 과거에 뭐 흔히 말하는 이제 뭐 문화상품권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취급을 했던 기업들이 좀 뭐 입방아를 좀 찌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네. 일단 아직까지는 좀 펀더멘탈 면에서는 좀 약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오히려 이제 이런 어떤 결제가 많아진다라고 한다면 뭐 KG 이니시스, 뭐 모빌리티 이런 모빌리언스 이런 기업들이 좀 거래되는데 이런 기업들이 사실은 뭐 크게 동요가 없고 뭐 다날 같은 경우에도 오늘 뭐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를 그렇죠, 않고 맞아요.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주도주라는 입장에서 본다라기보다는 일단 지금 시장에서 좀 탄력이 높은 기업들을 보면은 시총이 좀 작거나 아니면 좀 시장이 좀 안 좋았던 기업들이 오랜만에 물 들어올 때 노졌자 이런 식으로 좀 주가가 좀 올라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뭐 이렇게 좀 이슈가 좀 잊혀졌을 때 좀 주가가 좀 올라오면은 뭐 과감한 차익 실현을 하는 것도 단기적으로는 좀 굉장히 좋은 매매법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너무 비중을 실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죠. 시총 작은 종목들이 좀 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가 그동안 가장 대표적인 종목으로 봤던 다날 같은 경우에는 강보합 정도 뭐 크게 상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차트상으로 너무 윗꼬리가 또 길게 그려져 있는 상태이고요. 아마 차익이 좀 나온 것으로 보이고 그러나 매수 상위 창구에선 또 JP모건이 잡히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반도체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TSMC 실적 너무 잘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깜짝 놀라셨을 텐데 근데 반도체 투톱의 반응을 봤을 때는 살짝 좀 아쉬우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이 구간에서는 너무 많이 올라왔으니까 너무 빨리 올라왔으니까 옆으로 기고 있는 가격보다는 기간 조정의 기간을 좀 걷고 있는 거라면 지금이 오히려 또 기회가 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그렇죠. 기회죠. 근데 이제 왜 그러면 우리나라의 투톱이 지금 생각보다 잘 안 가느냐라고 하는 거에서 지금 많은 분들이 좀 아쉬워하실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딱 간단한 예시, 정말 와닿는 예시를 한번 딱 드리겠습니다. 에이펙 때 사실 에이펙에 투자를 하기 위해 에이펙의 홍보가 잘 되고 행사가 잘 되기 위해서 투자를 했던 기업 중 하나가 교촌 F&B가 있습니다. 자, 근데 젠스랑 CEO 치킨 어디서 먹었죠?
다른 데서 먹었다. 깐부치킨에서 먹었죠. 네, 딱 이겁니다. TSMC가 실적이 잘 나온 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치킨 업계가 잘 된다 뭐 이런 것까지는 좋을 수 있는데 야 한국 치킨 맛있더라. 근데 왜 그거를 상장사인 교촌 FMB에 안 가고 왜 깐부치킨을 먹었느냐. 근데 이제 뭐 사실 이제 그때 젠스랑 CEO의 자녀분이 이 깐부란 용어가 이렇게 쓰인다는 그걸까지 알아보고 또 이렇게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뭐 내막도 있었겠습니다만은 사실 교촌 FMB 입장에서는 아, 우리가 투자됐는데 우리도 좀 홍보해주지. 약간 이렇게 그러네요. 됐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TSMC가 사실 잘 되면 잘 될수록 당연히 우리 파운드리 업체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계속 클 수밖에 없고 당연히 첨단 반도체 특히나 HBM 시장에 대해서의 수요가 계속 견고해지고 있구라는 걸 알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지표인 것은 알 수 있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여기서 차이점이 뭐냐면은 일단 이나노 공정에 대해서는 사실 그동안 TSMC가 절대 강자로 여겨져 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절대 강자만큼의 그 파일을 얼마나 더 빨리 뺏어올 수 있을까? 이것이 이제 지금 고민이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 TSMC가 잘 나온 것에 반했을 때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오늘은 조금 안타깝다, 아쉽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습니다만은 여전히 반도체 실적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서서 이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이제 캐펙스 투자, 그러니까 이제 외형 설비 투자를 얼마나 할 것이냐가 굉장히 관건입니다. 맞아요. 근데 저는 이거는 이제 TSMC가 좀 전략적으로 지금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래 작년에도 투자하겠다고 얘기하다가 2년 전에도 투자하겠다 하다가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 들었을 것 같으니까 그거 미뤄버렸잖아요. 2024년도부터 이미 하겠다 하던 거 그거 25년까지 미루다 25년도 끝내는 관세 협상 때까지 밀어놨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와서 이 이슈를 터뜨렸다는 거는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 지금 아무래도 생각보다 그래도 오랫동안 집권할 것 같다. 적어도 4년은 해먹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좀 얘기를 했다는 건데 그만큼 이제 캐펙 투자가 중요한 거는 트럼프 대통령도 알고 있어요. 지금 반도체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고 AI 시장에 대해서의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엔 파운드리 업체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뭐 지금 충분히 뭐 평가가 좀 박하게 되어 있긴 합니다만은 여전히 매력적이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완전히 매력적인 구간에 그리고 매력적인 종목으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같이 좀 주셨습니다. 근데 반도체 관련해서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살짝은 좀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만 쪽에서는 상호 관세 15%로 합의가 나왔죠. 근데 조건이 대만에서 대미 투자 규모를 좀 확정 짓게 되면서 관세를 좀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한국이 지금 남아있죠. 앞으로 협상 좀 카드가 남아있는 상황이라서 앞으로 관세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확인을 하면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금융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센트 재무장관이 원화가 펀더 대비해서 너무 약세 보이고 있다라고 구두 개입을 내놓으면서 어제는 좀 살짝 떨어지나 싶었는데 다시 또 오름세를 시연을 합니다. 지금 봤을 때도 1,422원 부근에서 움직임이 좀 체크가 되고 있거든요. 요 속내를 우리가 어떻게 파악을 좀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베센트 재무장관이 뭐 한국 좋으라고 정말 그 소리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베센트 재무장관은 뭐 친 트럼프 인사고요. 굉장히 백인 우월주의가 강한 그 공화당 인사들 중에서 한 명입니다.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은 그거 한국 좋으라고 함부로 얘기한 건 아닙니다. 근데 환율이 높으면은 아까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환율이 높으면은 수출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입장이 커지죠. 얻는 게 커진다는 겁니다. 똑같이 대금 결제는 달러로 하는데 사실 돈을 벌어가는 건 한국이다. 이걸 지금 경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세를 올려놨는데 관세를 올린 만큼에 대비했을 때 사실 미국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뭐 반도체라든가 조선 그리고 뭐 이 많은 어떤 자동차 등 많은 이제 부분들을 한국에 대해서 제조업을 지금 의존을 하고 있는데 관세 정책을 했다라는 거는 뭐냐면은 수입 자재에 대해서의 이 진입 장벽을 만들고 오히려 속으로는 제조업을 부활시켜서 미국이 수출을 많이 하겠다라는 욕심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TSMC도 대미 투자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TSMC가 대미 투자를 하게 된다면은 당연히 관세에 대한 영향도 낮아지는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미국 내 공장이 들어서게 되면서 제조업이 부활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국민소득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TSMC 칩을 원하는 중국에도 수출을 역으로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미국이 지금 원하는 건 뭐냐면은 달러가 강세가 되는 걸 의도적으로 막으려고 하는 행동이에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지금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행동 중 하나가 파월 의장한테 뭐 사법 리스크 걸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수사하겠다라고 지금 압박을 넣고 있는 거잖아요. 연준 의장 자리가 그렇게 쉽게 호락호락한 자리가 아닙니다. 미국에서 가장 강한 은행사들을 모아놓고 은행 연합체의 수장이에요. 근데 미국 대통령도 아무리 국방비를 1,000주씩 끌어다 쓰는 인물이라고 하지만은 미국은 자본주의가 기틀로 처음으로 잡혀있던 국가입니다. 그리고 미국 금융권이 만든 나라가 바로 미국 합중국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자본력의 힘이 어마어마하게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타협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제 우리가 정치적 중립이라는 표현으로 좀 완곡하게 표현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사실 미국 금융권하고 미국 정부와의 그 알력 싸움은 굉장히 심합니다. 이거를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 미국은 결국 제조업을 지금 부활을 시키겠다는 건데 제조업이 부활되려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아웃소싱을 하거나 이제 오프쇼어링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잃어버렸던 섹터 중 하나가 뭐냐면 자동차예요. 대표적으로 우리 디트로이트 주를 가면은 뭐 지금이야 디트로이트가 뭐 슬럼화가 됐다라고 얘기하지만 옛날에는 뭐 포드, 뭐 제너럴 모터스 많은 자동차 기업들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거기가 경제가 엄청 발달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건 뭐냐면은 인쇼어링인데 그거를 자국 기업들에 한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 기업들에도 그거를 지금 강요를 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역으로 지금 미국이 수출을 하자. 이제 미국도 수출을 해서 돈을 번다는 걸 보여주자. 내수로 인해서 소비가 나오는 것을 보여주지 말고 이제 수출을 하자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면에서 봤을 때 그럼 환율 리스크가 계속 커진다라고 하면은 결론적으로는 우리나라도 이제 수출을 무한정하는 것에 한계는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될수록 이제 미국의 어떤 기술과 관련된 부분에서 협약에서의 메리트는 굉장히 커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만약 미국으로부터 어떤 자재를 수입을 하는 입장이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사실 이제 물가가 올라간다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환율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미국은 농업 지원금도 어마어마하게 많지만은 농사를 짓는 규모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많은 이제 농민분들도 미국산 농산품 수입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좀 진입 장벽을 만들어 주세요라고 정부에다 요구를 강력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이제 환율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주시를 하긴 하겠습니다만은 일단 뭐 베스트세부 장관이 한 소리는 정말 한국을 위해서 넉살 좋은 얘기한 건 아니다. 정말 미국이 그 철저한 계산 속에서 한 발언이기 때문에 우리도 경계감을 갖고 미국과의 어떤 외교라든지 아니면 어떤 미국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실리적으로 좀 따져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환율 쪽 부분에 이어서 금융이랑 같이 연결을 좀 지어서 확인을 좀 해봤고요. 지금 걱정되는 섹터가 바이오라서 이쪽에 조금 더 시간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JP모건 헬스케어 시작했을 때 그렇게 크게 영향 안 받는 것 같다 싶었는데 추가적으로 그냥 더 미끄러지고 있어서 지금 이 구간을 우리가 어떻게 대책을 세워가면서 봐야 될지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지금 딱 할인 시즌이죠. 할인 시즌? 자, 사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끝나고 나서 네. 주가 빠지는 거는 뭐 한두 번 경험한 일은 아닙니다. 그쵸. 근데 이번에 좀 많이 빠졌다고 좀 느끼시는 그러니까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근데 이것도 연례 행사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제가 좀 간단한 표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에 뭐 취업 박람회 혹시 뭐 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렇죠. 뭐 어디 뭐 우리 뭐 일산에 뭐 킨텍스라든가 뭐 이런 데서 이제 뭐 취업 박람회를 하게 되는데 취업 박람회 가서 이제 뭐 대학생들이나 아니면 뭐 이제 뭐 이제 또 취업을 준비하는 많은 이제 청년분들도 가가지고 이제 뭐 면접 보기도 하고 뭐 아니면 뭐 코디 같은 것도 받기도 하고 막 하잖아요. 근데 가서 거기 기업들 둘러보고 나서 여기 괜찮다 찔러보고 나서 저 면접 좀 볼게 한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당신 반갑습니다. 우리가 원했던 인재입니다 하면서 채용되는 경우가 몇 건 될 것 같으세요? 거의 없지 않을까요? 1%도 안 됩니다. 1%도 안 돼요. 근데 이게 취업 박람회조차도 그런데 취업 박람회조차도 그런데 오히려 바이오의 그 기술 집약의 정점이라는 의료기술, 제약기술, 바이오 기술에 대한 어떤 계약을 단순히 보고 PPT 하나 보고 나서 발표 잘 봤습니다. 저희랑 계약 뭐 몇 억 불 하시죠. 몇만 불 하시죠. 이게 될 것 같아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시작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떨어지는 건 뭐냐면은 일단 단기적인 이벤트에 대한 소멸이고 또 그만큼 우리가 4분기 때 굉장히 매집을 많이 했던 섹터 중 하나가 외국인 기관이 매수를 적극적으로 했던 섹터 중 하나가 바이오였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때 많이 매수를 하느냐? 이제 좀 있으면 실적 나오잖아요. 지금 이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한 기업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좀 있으면 실적 발표로 이제 시즌 들어갈 텐데 일단 이 컨퍼런스에서 나오는 것은 어떤 목표라든가 시장에서의 전망치를 제시를 하는 곳이지 여기서 입증된 거 가지고 왈가왈부할 자리가 아닙니다. 이건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느 정도 시장을 당신들은 목표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당신들이 원하는 캐펙스는 얼마나 됩니까? 여기서 투자를 얼마나 더 받고 싶은 겁니까를 먼저 들어보고 나서 이제 회사 가서 이제 그냥 고민하는 거야. 우리 지금 우리 잔고에 지금 통장에 지금 돈이 얼마 없는데 이걸로 지금 얘네 투자해도 괜찮을까? 이걸 논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오 기업은 4분기 때 사실 외국인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씨 추워지면은 이거 바이오 투자해야 된다고 하는 게 이게 1월, 2월 꽃샘추위 때 투자하라는 얘기가 아닌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11월, 12월 때 투자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지금 조정 나왔던 섹터들 보시면 뭐 한미약품도 있고 뭐 SK노에 뭐 리가캠바이오 뭐 여러 기업들 알테오제 뭐 날고 기었던 기업들 지금 뭐 한 5% 8% 뭐 큰 거는 뭐 10% 이상도 지금 조정이 나왔는데 저는 지금이 할인 시즌이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항상 바이오주 뭐 언젠가 간다 맨날 얘기하고 나서 보면은 그 안 사고 있다가 연말 되면 꼭 또 올라가 있어요. 근데 저도 그런 경험 되게 많았거든요. 네. 근데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조명하는 분위기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1월 초순부터 해서 헬스케어 이거 컨퍼런스 있으니까 여기 봅시다 하다가 이제 실적 시즌 됐으니까 야 지금 TSMC 실적 너무 잘 나왔네. 바이오 반도체 오늘 지금 반도체 가잖아요. 네. 아니 그럼 오늘 바이오는 그럼 뭐 다 끝난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반도체 아직 실적 공개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래도 조금씩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뭐냐면은 시장의 관심이 지금 어디에 단기적으로 몰리냐.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분들이 잊고 지내요. 그러니까 이거 나중에 좀 있다가 떨어지면 내가 사야지 하다가 지금 반도체 좋으니까 반도체 사러 가야지. 반도체 사버린 거예요. 살 돈이 없네? 나중에 사도 되겠지. 주가 더 떨어지. 그때 주가 더 올라간다니까요. 이런 경험 너무 많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쵸. 저도 그런 경험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은 할인 시즌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차라리 바이오 종목 중에서 내가 눈여겼던 종목이 있었다. 그러면 이 종목을 지금이라도 사야죠.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이미 내가 지금 비중이 10% 이상 담았고 했는데 여기서 산다고 하면은 당연히 배수 매수.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할 때는 우리가 조정이 깊게 잘 들어올 때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한 10% 잠깐 조정 난 거 가지고 이거 빨리 올리면 한 5% 먹을 수 있겠지? 원금 회복하겠지? 아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장의 관심이 딴 데 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5%를 5% 회복시키려고 지금 10% 조정에 배수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15% 이상 조정이 좀 더 나왔을 때 그때 한 번 정도 기간이 좀 지났다라면은 이번에 실적 나왔는데 괜찮다더라. 이번에 전망치 괜찮다더라. 이렇게 매수를 하셔야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강점은 일단 기관이나 외국인에 비했을 때 매수 규모가 작습니다. 매매 규모가 작다라는 거는 적극적인 운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시청자분께서도 뭐 오늘 바이오 종목들 좀 떨어진 거 사볼까? 신규 진입은 지금도 매력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중을 한 번에 많이 담지 마십시오. 지금은 조금 잘게 나누어 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 보유자분들도 추가 매수 조금만 더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 보시죠. 지금은 조금 조정기가 거쳤을 때 오히려 지금 오늘처럼 반도체 주목받을 때 바이오 지금 얘기하시는 분들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그럴 때 좀 이런 분위기가 좀 길어졌을 때 좀 매수하셨을 때가 좀 더 합리적인 가격이 오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니까요. 할인 기간이라는 말은 참 좋은데 또 막상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종목들을 매수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버튼에 손이 잘 안 가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오히려 담아야 되는 구간이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종목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안에서 한 종목을 좀 골라주신다면 그나마 좀 K바이오의 저력을 확인할 수 있는 쪽? 그쪽을 좀 한번 골라볼까요? 지금 이제 바이오에서 굉장히 이슈가 많죠. 뭐 미국 생물보안법 통과도 됐고, 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약값이나 시카라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굉장히 많은 고민들이 되실 텐데 저는 이제 어느 거 하나를 좀 제가 좀 욕심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어느 거 하나 이슈를 좀 놓치기 싫어서 한미약품을 준비했습니다. 네. 한미약품이 지금 이제 엔서키다를 이제 길려드 사이언스에다가 이제 기술 이전을 하게 되면서 이제 여기 지금 선취금을 또 3분기에 받았었어요. 4분기도 마찬가지로 연이어서 좀 수익금이 좀 나올 거로 좀 전망이 되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우리가 피하 주사제를 경구제로 지금 바꿀 수 있는 플랫폼을 매출했다는 것만큼도 우리가 지금 요즘에 굉장히 플랫폼 매출이 굉장히 중요하다 얘기는 하지만은 사실 네. 여러 기업별로의 어떤 독자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기술 이전이 성공적으로 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추가적인 어떤 확장 계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이번에 이제 종약학회에서도 차세대 면역항암제 임상 결과가 지금 발표됐는데 지금 초기 유효성이 지금 확보가 됐다라고 해요. 그래서 면역항암제 이슈도 지금 굉장히 이슈가 많이 나오고 있는 반면에 또 이제 한미약품이 지금 비만 치료제에만 너무 부각이 되다 보니까 이게 좀 가려진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일단 뭐 면역항암제 쪽도 이슈가 좀 아직 살아있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 비만 치료제는 뭐 이미 많은 분들이 다 아실 테니까 뭐 이건 좀 넘어가고요. CDMO 이거 사실 작년에 이제 평택 바이오플랜트 지금 가동 준비한다는 얘기가 이미 9월에 이미 나왔었어요. 그래서 식약처에서도 검사가 나왔는데 문제 없다, 가동 가능하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이 미생물 배양기 관련해서는 아시아내에서 최대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12,500리터인데 이게 우리 이제 시린제라고 하죠. 그러니까 주사기. 네. 필러형 주사기인데 이거를 이제 연간 한 2천만 개를 만들 수가 있대요. 그러면 우리가 뭐 백신 수요가 있다든가 아니면 접종 수요 그리고 지금 의료 복지가 확대가 되는 입장에서 봤을 때면은 오히려 여기서 수혜를 좀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CDMO 그리고 면역항암제 그리고 여기 더불어서 플랫폼 비만 치료제 이 네 가지 테마를 모두 다 골고루 매력적으로 갖고 있는 기업으로서 저는 한미약품 좀 추천을 드리겠고요. 저는 목표 주가 오늘 올해 55만 원까지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력이 굉장히 깊고 또 탄탄한 실적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반면에 손절가는 제가 좀 상당히 깊게 드릴 거예요. 38만 원까지 제시드릴 텐데 네. 38만 원까지 가기가 정말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정말 이 정도 가격이 온다라면 아마 증시 뭐 폭락장이 오거나 정말 한미약품이 어떤 법적 리스크가 걸리거나 이런 게 아니고서는 빠지기가 좀 쉽지 않을 거라고 좀 감히 말씀드릴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추가 매수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저는 40만 원 선까지는 조금 더 빠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40에서 41만 원 선 사이대가 네. 가장 좀 적기라고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급한 마음에 지금 그래도 한 10% 이상 좀 떨어졌으니까 한번 사볼까? 뭐 신규 접근하시는 분들이 하더라도 네. 만약에 내가 한 10% 좀 담으려고 했었는데 마침 할인 세일이 왔습니다. 근데 지금 더 떨어지지 않지 확신이 안 납니다라고 하시는 네. 분들이라면은 한 5% 담으셨다가 5%는 일단 현금으로 가지고 계십시오. 그래서 오히려 조정이 좀 나왔을 때 그때 5% 담으시면 되고요. 만약에 5% 담았는데 주가 잘 가잖아요. 5% 담은 걸로 수익 보시고 또 남은 현금으로는 다른 섹터로 적정 매수하시면서 좋은 수익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네요. 지금이 42만 원이기 때문에 뭐 38만 원까지 내려온다 치면 거의 21선 맞닿은 부근까지는 떨어진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한미약품 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비만 치료제 이야기 좀 많이 했었는데 오히려 뭐 면역 항암제나 CDMO 쪽에 대한 모멘텀도 좀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미약품까지 잘 살펴봤고요.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 시각 시황센터입니다. 둘째 주 마지막 거래일 오늘도 우리 시장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우선 간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TSMC가 역대 최고 실적을 경신하면서 반도체 업종 전반에 열기가 전달됐는데요. 특히 올해 자본 지출을 더 늘릴 거다라고 발표한 점이 AI 산업의 이 낙관론을 좀 더 확대시킨 요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서는 고점 부담으로 인해서 정강 후 약의 장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우리 증시는 10거래일 연속해서 신고가 계속해서 경신해내고 있고요. 하지만 그중에 그간 장중에 증시가 하락하거나 또 조정을 받는 와중에도 결국에는 상승으로 마감하고 있는 모습이 계속해서 연출되고 있는데요. 오늘도 11거래일 계속해서 최고치 경신할 수 있을지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현 시각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4,800선 돌파하고 있는 점이 체크되고 있습니다. 0.35% 상승하면서 4,814선 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946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상황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보겠습니다. 네, 우선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어제까지 계속해서 5거래일째 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1조 2천억 원가량 매수했는데요. 오늘도 488억 원가량 물량 담아내고 있는 모습 체크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은 어제 2조 원 가까이 매도했는데요. 오늘은 매수로 전환되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1,200억 원가량 매수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만이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는 모습 체크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서도 어제까지 기관이 사실 계속해서 매도 행진을 이어왔는데요. 오늘은 매수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현 시각 소폭이지만 120억 원가량 물량을 담아내고 있고요. 개인도 마찬가지로 동반 매수세 보이고 있는 가운데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만이 매도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거래대금 상위 종목 바로 이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톱이 오늘 강하게 또 빨간불 켜내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우선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대 강세 보였습니다. 장중에는 4% 가까이 상승폭을 키우기도 했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TSMC의 역대 최대 실적과 또 올해 성장 지속 전망과 함께 올해 더욱더 투자할 거다라는 소식이 계속해서 AI 쪽, 그중에서도 반도체 쪽에서 상승 촉매로 작용되고 있는 모습 체크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오전에 다시 한번 또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현 시각 2% 가까이 상승하면서 14만 6,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상승폭은 조금 적지만요. 0.4% 마찬가지로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75만 2천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연일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메타가 이제 오클로 쪽 그리고 테라파워 쪽에 이 장기 공급 계약을 전력 쪽에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과 더불어서요. AI 테마 쪽과 맞물려서 원전 쪽이 연일 계속해서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두산 에너빌리티 2.4%대 상승하면서 91,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상승 탄력 받아왔던 현대차가 오늘은 잠시 쉬어가는 흐름 연출되고 있습니다. 현 시각 0.71% 하락하면서 41만 9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어제 굉장히 상승 탄력 좋았던 포스코 DX가 오늘도 마찬가지로 강한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8%대 강세 보이면서 41,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도 빠르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휴림로봇과 유진로봇, 로봇 쪽이 오늘 1,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휴림로봇 현 시각 21%대, 유진로봇도 22%대 둘 다 강한 불기둥 세우고 있습니다. 그 뒤로 해서 유로메카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전에는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되기도 했는데요. 최근에 삼성 계열 자산 운용사들이 이 지분 10%를 차지했다, 이런 확보했다라는 소식에 이틀 연속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 시각 23%대 마찬가지로 강한 빨간불 켜내면서 69,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클로봇 오늘도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오전에 보스턴 다이내믹스로부터 이제 스팟 SI 인증 획득 소식이 있었습니다. 클로봇 9%대 강세 보이고 있고요. 모베이스 전자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습니다. 24% 가까운 상승불 켜내면서 5,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계속해서 좋은 흐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다만 양시장에서 모두 외국인 투자자가 좀 덜어내고 있다라는 부분이 약간은 좀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오늘 특별한 이벤트는 없지만 오늘 미국 시장 정규장 열리고 나면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수급상 변동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